서울의 중심부,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SJ그룹의 본사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숨 막힐 듯한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바닥의 대리석을 비추었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입은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는 인공적인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다. 이곳은 오늘 SJ그룹의 젊은 총수 차도연과 해성건설의 막내딸 최유라의 약혼식이 열리는 장소였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것은 축복의 온기가 아닌 차가운 계산과 비즈니스의 냉기뿐이었다. 하객들은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차도연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이 기괴한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깊은 눈동자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예리하게 날선 턱선은 그가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도연에게 있어 이 약혼식은 그룹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 그 어떤 감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 선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도연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정확히 6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에 우연히 만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 여자의 잔상이 여전히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룻밤을 보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녀가 떠난 뒤였다. 남겨진 것은 침대 시트에 묻어있던 희미한 라벤더 향기와 도연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힌할 수 없는 상실감뿐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오늘 같은 날조차 그는 군중 속에서 혹시나 그녀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고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사회자가 약혼 선언을 시작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웅성거림으로 시작된 소음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연회장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스템이 마비된 듯 그들의 통신 장비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천천히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서 있었다. 고작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자기 몸집만한 은색 캐리어를 끈 채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등장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순간 숨을 멈추고 그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수많은 어른들의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콧방귀를 뀌며 안경을 추어 올렸다. 아이의 눈동자는 차갑고 지적인 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차도연의 그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보안팀장이 뒤늦게 아이를 발견하고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지만, 아이는 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종료시켰다. 연회장의 조명이 일순간 붉은색으로 깜빡이더니 경고음과 함께 보안 시스템이 재부팅 모드로 들어갔고, 보안 요원들의 이어피스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고주파 소음이 터져 나왔다. 요원들이 귀를 막고 주저앉는 사이, 아이는 유유히 레드 카펫을 밟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 또각, 아이의 구두 굽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발걸음이 아니라
마치 심판을 하러 온 재판관의 엄숙한 행진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멍하니 다가오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기이한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 윤곽, 인매, 그리고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저 태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울로 비추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최유라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뭐야, 저 거지 같은 애는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거야. 당장 내쫓아. 경호원들 뭐하고 있어. 그녀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최유라를 빤히 올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서 소음 공해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지라니요. 제 슈트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제이고 이 안경테는 티타늄 합금입니다. 안목이 그 모양이니 짝퉁 명품이나 걸치고 다니시는 거겠죠. 아이의 독설에 최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주변에서는 펜 뱉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마침내 차도현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아이는 끌고 온 캐리어를 단상 아래에 세워두고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 도연의 앞에 섰다. 도연은 홀린 듯이 아이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아이는 마이크를 받아들고는 능숙하게 높이를 조절한 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킨 기업가의 승리감에 찬 미소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루한 약혼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SJ그룹의 회장 차도연 씨에게 중대한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흐르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이에게 물었다. 꼬마야, 채무 불이행이라니 내가 너한테 빚이라도 졌다는 거냐?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연의 가슴팍에 내밀었다. 정확히 말하면 저와 제 어머니에게 진 빚이죠. 6년 전 당신은 제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았고 그 결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양육비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아이는 태블릿 PC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미러링 시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파일과 그래프가 떠올랐다. 지난 6년간의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받지 못한 부성애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물가 상승률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총 500억 원.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시죠. 스크린에 뜬 50, 0, 0, 0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청구였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친부관계 성립 확률 99, 999%. 그 숫자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에는 6년 전 그날 밤 호텔 방을 빠져나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찍힌 CCTV 캡처본이 있었다. 흐릿하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였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라벤더 향기의 주인. 도연의 손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녀가 내 아이를 낳아서 6년 동안 혼자 키웠단 말인가. 도연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당돌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만약 현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SJ그룹의 지분으로 대신 받죠. 어차피 저는 당신의 유일한 직계 비속이니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도연 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애가 미친 거예요. 당장 끌어내요. 하지만 도연은 거칠게 최유라의 팔을 뿌리쳤다. 그의 눈은 오직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오려 붙인 것처럼 똑같았다. 도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재빠르게 뒷걸음질 치며 피했다. 스킨십은 요금 별도입니다. 아직 입금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요. 아이의 냉정한 태도에 도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통증과 함께 기묘한 환희가 차올랐다. 6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이 뭐지? 도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도도하게 대답했다. 한발음, 바르게 자라라는 뜻으로 엄마가 지어주셨죠. 당신 같은 무책임한 어른이 되지 말라고요. 바르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와 하객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 약혼식은 취소한다. 지금 당장.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최 회장은 씩씩거리며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체, 자신과 그녀의 연결고리인 바르미만이 중요했다.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고 즉시 경호원들이 도연과 바르미를 에워쌌다. 바르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캐리어를 챙겼다. 현명한 선택이시네요. 파온 위자료보다는 양육비가 더 싸게 먹힐 테니까요. 그럼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회장실에서 논의하도록 하죠. 바르미는 앞장서서 걸어나갔고 도연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6년 전 비 오는 밤에 잃어버렸던 퍼즐의 한 조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모습으로. 도연은 이 아이를 통해 반드시 그녀를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록 아이가 엄마는 당신이 죽은 줄 안다라고 말했을지라도 도연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SJ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자로서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바르미는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를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도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과 아이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누가 봐도 부자지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잘 계시니? 바르미는 힐끗 도연을 쳐다보며 시니컬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당신이 보낸 빚쟁이들. 아니, 변호사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아주 평화로웠죠. 엄마는 지금 제가 유치원 소풍 간 줄 알아요. 만약 제가 여기 온 걸 알면 아마 당신을 죽이러 올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 화나면 헐크보다 무섭거든요. 그 말에 도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니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바르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SJ그룹 로비에는 한 여자가 태풍처럼 몰아닥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한쪽만 신겨진 신발. 한서유는 미친 듯이 보안 데스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바르미가 남기고 간 쪽지가 들려 있었다. 아빠라는 사람한테 밀린 돈 받으러 가요. 걱정 마세요. 서윤의 눈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 녀석이 감히 그 위험한 곳을.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다시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 그녀는 죽기 살기로 도망쳤었다. 그런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다니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주했다. 막으려는 보안요원의 팔을 꺾어버리고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호신술을 배웠다.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내 아들을 되찾는 것. 그 누구도 설령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를 뺏어갈 수는 없었다. SJ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 블록처럼 내려다 보였고 바닥에는 소리조차 흡수해버리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엄숙하고 위압적인 공간의 주인인 차도연은 지금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맞은편 회장 의자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은 6살짜리 꼬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발음은 다리가 바닥에 닿지도 않는 거대한 가죽 의자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이 그룹의 회장인 도연보다 더 오만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아이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더니 요리조리 뜯어보며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다. 몽블랑 마이스터스 립 149 모델이네요. 그립감은 좋은데 립 상태가 엉망이에요. 서명할 때 힘을 너무 주시는군요. 성격이 급하고 독단적이라는 증거죠. 도연은 헛웃음을 삼키며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방금 전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인해 머릿속이 벌집 쑤신 듯 복잡했지만 눈앞의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뒤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바름이 앞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바름이는 주스병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설탕 덩어리는 사양할게요. 뇌세포 활동을 저하시키거든요. 혹시 유기농 보리차나 탄산수 없나요? 브랜드는 페리에로 부탁해요. 도연은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다. 6살짜리가 뇌세포 활동을 걱정하고 탄산수 브랜드를 따진다니 그는 얌전히 생수한 병을 따서 아이 앞에 툭 내려놓았다. 그냥 마셔.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보자. 너 정체가 뭐야? 누가 시켜서 온 거지? 해성건설 쪽인가? 아니면 내 배다른 형제들이 보낸 스파이인가?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위협적으로 변했지만 바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입가에 묻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우아하게 닦아냈다. 상상력이 너무 빈곤하시네요. 제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일 레벨로 보이세요. 바름이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도연 쪽으로 밀어보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언어와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SJ그룹의 사내 보안 네트워크 구조도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놓았죠. 덕분에 지금 1층 로비는 당신을 잡으러 온 기자들과 약혼녀 가족들로 아수라장이 됐지만 아무도 2층까지는 못 올라올 거예요. 제 허락 없이는요. 도연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자신이 수백억을 들여 구축한 방화벽 시스템이었는데 고작 6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다루듯 주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훈련받은 연기 아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진짜였다. 소름 끼칠 정도의 천재성을 가진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는 괴물이었다. 도연은 의심을 거두고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아이를 응시했다. 좋아. 내 능력은 인정하지.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하나만 믿고 널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엔 세상이 너무 험하거든. 네 어머니. 그래.
한서윤 씨라고 했나? 그 여자는 왜 직접 오지 않고 널 보낸 거지? 보통은 아이를 앞세워 거액을 뜯어내려 할 텐데 넌 마치 네가 협상가인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도연이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바르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아이는 책상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가 도연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우리 엄마를 그따위 꽃뱀 취급하지 마세요. 엄마는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엄마한테 당신은 그저 그날 밤의 실수이자 죽어버린 사람일 뿐이니까요. 바르미의 목소리에 짙은 분노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실수라고. 도연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자신은 6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그녀를 그리워했는데 그녀에게 자신은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바르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저를 낳고 혼자 힘으로 키우셨어요. 낮에는 번역 일을 하고 밤에는 보석 세공을 배우며 하루에 4시간도 못 주무셨죠. 당신 같은 재벌들이 펑펑 쓰는 돈에 1/1000도 안 되는 돈으로 저를 세상에서 가장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당신한테 연락 안 한다고 하셔서 제가 몰래 온 거예요. 제 유산 미리 당겨 쓸어요. 아이의 당돌한 말 뒤에 숨겨진 절박함이 도연의 가슴을 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남자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6년 전 그날처럼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너와 네 어머니를 책임지마. 돈은 얼마든지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와 네 어머니 당분간 내 곁에 있어야 해. 도연은 뒤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바르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조건이요? 우리가 왜요? 돈만 받고 끝내면 되잖아요. 당신 약혼녀도 있잖아요.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약혼은 깨졌다. 내 덕분에.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 주변에는 적들이 너무 많아. 내 존재가 알려진 이상 널 납치해서 나를 협박하려는 놈들이 줄을 설 거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야 해. 그게 내 의무이자 권리다. 도연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녀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소유욕이 깔려 있었다. 그때 회장실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음과 함께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아니, 저기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비켜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 내 아들 내놔라는 여자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였다.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귓가에 맴돌던 그 목소리. 바르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책상에서 뛰어내렸다. 헐, 망했다. 엄마 왔다. 아저씨, 숨을 데 없어요. 저 엄마한테 죽어요. 천하의 천재 소년 바르미도 엄마의 등장은 계산에 없었던 모양인지 당황하여 허둥지둥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다. 문 손잡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이 차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도연의 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한서윤. 6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그 맑고 강인한 눈동자는 여전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도연을 스쳐 지나가
오직 바르미에게로 향했다. 한발음 서유는 바르미를 와락 끌어안았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친 데는 저 사람들이 해코지 안 했어. 그녀는 아이의 얼굴과 몸을 더듬으며 울먹였다. 바르미는 엄마 품에 안겨 꼼짝도 못한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요, 엄마. 난 그냥 우리 돈 없어서 엄마 아픈 거 치료 못할까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자의 모습은 그가 지난 6년간 상상 속에서만 그렸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유는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존재를 인식했다. 서윤의 눈이 천천히 도연의 얼굴로 올라갔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빗소리도 밖의 소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서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6년 전 하룻밤의 꿈처럼 스쳐갔던 남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희미했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차도연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당신.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르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이 아이는 내 거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야.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도연이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재벌가에서 혼외자가 나타나면 아이만 뺏고 어미는 버린다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연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진정해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리고 아무 상관없다니. 아이 얼굴을 보고도 그런 거짓말이 나옵니까? 도연은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윤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는 책상이 가로막고 있었다. 도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가까이서 맡은 그의 향기는 6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묵직한 우디 향이었다. 도현은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려 손을 뻗었지만 서윤이 거칠게 쳐냈다. 만지지 마, 더러워. 그녀의 거부에도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애절함과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6년을 찾아 헤맸어. 당신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 채 그저 당신이 남긴 흔적 하나만 붙잡고 미친놈처럼 살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내 아들과 함께 나타나다니. 도연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었다. 그는 냉혈한 재벌이어야 했고 자신과 아이를 모욕하며 쫓아내거나 돈으로 입막음을 해야 했다. 그런데 왜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인가? 왜 잃어버린 연인을 찾은 사람처럼 구는 것인가? 웃기지 마요. 찾긴 누굴 찾아. 우린 당신한테 짐일 뿐이잖아. 오늘 약혼식 했다면서요. 축하해요. 그러니까 우린 갈게요. 다신 당신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내버려둬요. 서윤은 바르미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연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의 악력은 강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것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는 결이었다. 못 가. 도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신도 이 아이도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당신은 내 여자야. 6년 전 그날 밤부터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어.
도연의 폭탄 선언에 서유는 얼어붙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도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다. 바르미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어른의 밀당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봐요. 아저씨. 멘트가 너무 느끼한데요. 80년대 로맨스 소설인 줄. 바르미의 핀잔에도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못 박듯 말했다. 지금 밖에는 기자들이 깔려 있어. 당신들이 나가면 1분 안에 신상이 털리고 평생 쫓겨다니게 될 거야. 선택해. 여기서 내 보호를 받을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갈기갈기 찢길지.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이미 바르미가 사고를 쳤고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다. 지금 나가면 바르미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존심을 굽혀야만 했다. 좋아요. 당분간만이에요. 하지만 명심해요. 만약 당신이 내 아이를 뺏으려 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땐 내가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서윤의 경고에 도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미소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이 담긴 안도의 미소였다. 기꺼이 당신 손에 죽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군.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김 실장, 당장 내 별장을 정리해. 그리고 오늘부터 이 두 사람을 VIP로 모셔. 필요한 건 뭐든지 제공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막아. 그렇게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의 서막이 올랐다. 차도현, 한서윤, 그리고 한바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사람의 운명이 SJ그룹 회장실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도연의 가슴속에 몰아치던 폭풍우는 비로소 잦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재회는 단순한 로맨스의 시작이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자 6년 전 그날 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열쇠가 될 것임을. 서윤이 품고 있는 비밀과 바르미가 가진 천재적인 능력이 SJ그룹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이 남은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북쪽, 북한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더욱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차도연의 개인 별장으로 향하는 검은색 마이바흐 리무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창밖의 풍경이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점차 인적이 드문 산길로 바뀌자 한서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 아들 바르미를 품에 꼭 안으며 앞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차도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6년 만에 재회한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어 있었고 자신과 아이를 납치하다시피 차에 태워 자신의 공간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서윤은 지금이라도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그것도 빗길을 뚫고 가는 상황에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가는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먹만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도연은 백미러를 통해 서윤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읽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안전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웅장한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의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요새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차가 멈추고 도연이 먼저 내려 서윤 쪽 문을 열어주었지만 서윤은 차에서 내리기를 주저했다. 그녀에게 이 집은 화려한 감옥처럼 보였고 한 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다. 내려.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바르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고 바르미는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와우, 아저씨, 돈 좀 있으시네요. 건축 양식이 르코르비지의 스타일을 어설프게 따라한 것 같긴 하지만 보안 시스템 하나는 인정해 드릴게요. 적외선 감지기의 동작 인식 센서까지. 웬만한 군사시설급인데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내부는 온통 회색과 검은색 대리석으로 마감된 차갑고 남성적인 공간이었다. 가구들은 지나치게 크고 모던했으며 벽에는 추상적인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성공한 사업가의 전리품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았다. 집사는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지만 젖은 옷을 입은 서윤과 아이를 보는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도연은 집사에게 서윤과 바르미를 2층 게스트룸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서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웠다. 차도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이는 잠시 다른 방에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도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집사가 바르미를 데리고 주방으로 사라지자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를 감금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감금이라니? 보호라고 해두지. 아까 말했잖아. 밖은 위험하다고.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당신이 살던 그 옥탑방.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당신 신상 정보는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고 내 정적들은 당신을 납치해서 나를 협박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바르미가 오늘 벌인 일은 그만큼 파급력이 큰 사건이야. 도연의 말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냉정함이 싫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평생 여기서 숨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직장이 있고 바르미는 유치원에 가야 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일상을 망쳐요. 서윤의 외침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서윤을 덮었다. 내가 그 아이 아빠니까.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6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말도 없이 사라졌을 때부터 내 일상은 이미 망가졌어. 당신을 찾느라 보낸 시간들, 불면의 밤들,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어. 그리고 내 핏줄이 밖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꼴은 절대 못 봐. 그의 눈빛은 소유욕과 집착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남자는 6년 전에 그 부드러웠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을 가진 맹수였고 지금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먹잇감을 절대로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서윤이 반박하려던 찰나 현관 밖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누군가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올 것이 왔다. 차도연 문 열어 네가 제정신이니 약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계집애 하나를 끼고 도망을 쳐.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SJ그룹의 명예회장이자 도연의 어머니인 강명자 여사였다.
그녀의 뒤로는 수행 비서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따르고 있었다. 강 여사는 거실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사냥감을 발견한 독수리처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녀는 서윤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경멸 섞인 코웃음을 쳤다. 하, 기가 막혀서 이딴 천한 것이 내 아들 약혼을 망쳤다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게 감히 SJ 그룹의 문턱을 넘어 강 여사의 언어는 거침이 없었고 그 속에 담긴 적에는 노골적이었다. 서윤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상대가 도연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서윤을 보호하려 했지만 강 여사는 핸드백으로 도연의 가슴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비켜, 너도 똑같아. 회장이라는 놈이 아랫도리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딸린 여자가 찾아오게 만들어. 그 애가 네 씨라는 증거 있어. 저 여자가 밖에서 딴 놈이랑 뒹굴고 와서 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수도 있잖아. 강 여사의 말은 서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서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은 가난했지만 떳떳하게 살아왔고 바르미를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벌레 취급하다니. 사과하세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제 인격을 모독하셨습니다. 사과하세요. 하지만 강 여사는 비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강 여사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세요. 할머니, 지금 형법 제2 160조 폭행죄를 저지르려고 하시는군요. 모두의 시선이 계단 쪽으로 쏠렸다. 2층 난간에 바르미가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스마트워치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 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바르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어른들 사이의 살벌한 분위기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방금 엄마한테 하신 말씀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게다가 딴 놈이랑 뒹굴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백업 중이거든요. 강 여사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작 6살짜리 꼬마가 법조항을 줄줄 읊으며 자신을 협박하다니. 너 이 녀석이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강 여사가 말을 더듬자 바르미는 차갑게 웃으며 도연과 똑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존경받을 행동을 하셔야 존경을 표하죠. 나이와 지위가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아빠가 확인하셨어요. 999% 친자 일치. 과학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노안이라 결과지가 안 보이시면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바르미의 맹공에 강 여사는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다. 도연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당당하게 어머니를 막아선 아들의 모습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도연은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임을 직감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려는 비서들을 물러나게 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응시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제 아이의 어머니고요. 앞으로 이 두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선언은 어머니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강 여사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평소 그룹을 위해 감정을 죽이고 살던 아들이 처음 보는 여자와 아이 때문에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근본 없는 것들 때문에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야.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제 가족을요. 어머니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 결정은 끝났습니다. 돌아가시죠. 강 여사는 분을 참지 못해 온몸을 떨다가 서윤과 바르미를 쏘아보며 악담을 퍼부었. 두고 보자. 내 놈들이 언제까지 여기서 버티나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며느리로 인정 못해. 그녀는 씩씩거리며 현관을 나갔고 요란한 차 소리와 함께 폭풍우 같은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아까와는 달랐다. 서유는 멍하니 바르미를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바르미가 달려와 서윤을 안았다. 엄마, 괜찮아. 내가 지켜줬지. 나 잘했지. 서윤은 아이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바르미, 고마워. 미안해.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다. 도연은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 이런 꼴을 보게 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도 그 누구도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싫든 좋든 자신과 바르미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눈앞의 이 남자, 차도현뿐이라는 것을.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은 그 어디로도 갈 수 없어. 내가 허락할 때까지 내 곁에 있어. 이게 내 방식의 사과이자 보호야. 도연의 말은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6년 전의 인연이 악연이 아닌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의 위험하고도 기묘한 동거 생활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오늘 밤 강 여사가 물러간 것은 패배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위해 잠시 후퇴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평창동의 저택의 기묘하고도 소란스러운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막만이 감돌던 도연의 요새는 이제 사람 사는 냄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자관계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인한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도연은 6년이라는 공백을 돈으로라도 메우겠다는 듯 매일 트럭 단위로 장난감과 명품 아동복을 실어 날랐다. 거실은 최고급 한정판 레고와 전동 자동차, 그리고 웬만한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드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정작 이 물량 공세의 주인공인 바르미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아이는 도연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람 키만한 로봇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제 IQ가 180인 건 알고 계시죠? 이런 건 단순 반복 작업만 수행하는 깡통일 뿐이에요. 제가 필요한 건 양자 역학 관련 원서랑 고성능 GPU가 장착된 서버급 워크스테이션이라고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지 마시고 반품하세요. 도연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에 말문이 막혀 헛기침만 해대야 했다. 천하의 차도현이 고작 6살짜리 꼬마에게 매일같이 무시당하는 굴욕적인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마저도 즐거웠다. 적어도 이 아이는 자신의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 반면 서유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도연이 제공한 최고급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디자인 스케치에만 몰두하며 그와의 접촉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도연은 끈질겼다. 그는 서윤이 식사를 거를까봐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집으로 초빙해 산해진미를 차려내고 그녀가 붓기가 있다고 스쳐 지나가듯 말하면 다음날 안마 의자와 에스테틱 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도연의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6년 전 그가 재벌인 줄 모르고 사랑했을 때 그저 평범한 남자인 줄 알았던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함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은 서윤의 접시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입맛에 안 맞아 셰프를 바꿀까? 아니면 당신이 예전에 좋아했던 그 떡볶이집, 거기를 통째로 사서 주방장을 데려올 수도 있어.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연을 쳐다보았다. 제발 그만 좀 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당신의 보호가 필요해서지. 당신의 인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서윤의 차가운 말에 도연의 손이 멈칫했지만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알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이 금방이라도 증발해 버릴 것 같아서 그래. 6년 전처럼 그날 밤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6년 전 그날 밤을 연상시키는 날씨였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녀를 과거의 공포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쫓아오고 있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위 눌림이 계속되었다. 안 돼. 제발. 우리 아기.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다. 공포가 극에 달해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누군가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서윤아 괜찮아. 나야. 나 여기 있어.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며 악몽의 장막을 걷어냈다. 서윤이 헐떡이며 눈을 떴을 때 어둠 속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연의 얼굴이 보였다. 도연은 악몽에 시달리는 서윤의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땀에 젖은 서윤의 이마를 닦아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꿈이야.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지키고 있잖아. 서윤은 도연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아니, 본능적으로 그 온기에 매달렸다. 6년 동안 혼자서 모든 비바람을 견뎌내야 했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벽이 생긴 기분이었다. 도연은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자, 다시 잠들 때까지 여기 있을게. 가지 않아. 그는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기이하게도 서윤의 손을 잡는 순간 지난 6년간 도연을 괴롭혀왔던 지독한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을 맴돌던 소음들이 잦아들었다. 서윤 역시 도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그 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끈을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이 긴급 이사회 때문에 잠시 회사를 비운 사이 평화롭던 저택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약혼식장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던 최유라였다. 그녀는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경비원들을 뚫고 거실로 들이닥쳤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바르미와 책을 읽고 있다가 소란의 고개를 들었다. 최유라는 서윤을 보자마자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 질렀다. 야, 너였니? 도연 씨 홀려서
내 약혼식 망친 년이 그녀의 언어는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정잡배의 그것이었다. 바름이가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아이를 제지하고 일어섰다. 말씀 조심하세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건 무단 침입입니다. 서윤의 차분한 대응은 오히려 유라의 화를 더 돋우었다. 유라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을 밀쳤다. 이게 어디서 주인 행세야. 네가 낳은 그 애새끼가 도연 씨 핏줄이라고.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꽃뱀 주제에. 그때 현관 쪽에서 도연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의 눈동자가 교활하게 번뜩였다. 그녀는 서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척하더니 스스로 비틀거리며 거실과 연결된 대리석 계단 쪽으로 몸을 날렸다. 유란 안 돼요. 밀지 마세요. 유라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녀는 계단 아래로 구르는 심했을 하며 요란하게 넘어졌다. 타이밍 좋게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누가 봐도 서윤이 유라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며 도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도연 씨. 흑흑. 저 여자가 나가라면서 저를 밀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그녀의 연기는 막장 드라마의 주연 배우 뺨칠 정도로 리얼했다. 집안의 고용인들조차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쓰러진 유라와 계단 위에 서 있는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듯했다.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끝났어. 도연 씨는 폭력적인 여자를 제일 싫어하니까. 도연이 천천히 유라 쪽으로 다가갔다. 유라는 아픈 척 눈물을 짜내며 도연의 품에 안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유라를 스쳐 지나쳐 계단 위에서 겁에 질려 있을, 아니 억울해하고 있을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아. 다친 데 없어. 도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유라가 아닌 가해자로 몰린 서윤을 향한 걱정이었다. 유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도연 씨 지금 누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순간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 화면이 갑자기 켜지며 영상 재생을 시작합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상황이 고화질로, 그것도 아주 적나라한 앵글로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의 유라는 서윤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도연의 차소리가 들리자마자 스스로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계단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심지어 넘어지기 직전에 입꼬리를 올리며 비릿하게 웃는 표정까지 4K 화질로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경악했고 바닥에 누워있던 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도연은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본 뒤 소파 뒤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있는 바름이를 바라보았다. 바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줌마, 연기 학원 좀 다니셔야겠어요. 헐리우드 액션치고는 너무 자기적인데요.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는 사각지대가 없답니다. 제가 어제 초소형 드론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뒀거든요. 곤충, 채집용으로 산 건데 해충을 잡는 데 쓰일 줄은 몰랐네요. 천재 아들의 완벽한 사이다. 반격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도연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최유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가족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저급한 쇼를 벌이면 그때는 네 아버지 회사인 해성건설의 비리 장부부터 털어서 뉴스에 내보낼 테니까. 도연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유라를 짐짝처럼 끌어내게 했다. 유라가 발악하며 끌려나간 뒤 도연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서윤은 도연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르미는 그 모습을 보며 어때? 하고 혀를 찼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로써 세 사람의 결속은 외부의 적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졌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라의 뒤에는 더 거대하고 악랄한 어둠, 도연의 숙부이자 그룹을 노리는 진짜 흑막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잠시 찾아온 평화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최유라가 저택에서 쫓겨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해성건설의 막내딸이 굴욕적으로 파혼당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재계에 퍼져나갔고 이에 격분한 해성그룹 측이 SJ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연의 숙부이자 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차상철 전무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도연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긴급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성북동에 위치한 본가, 즉 도연의 조모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강명자 여사의 저택이었다. 도연은 서윤과 바르미를 데리고 가기를 주저했지만 바르미는 이미 자신의 꼬마 정장 넥타이를 매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가죽을 벗겨오죠. 그 할망구랑 느끼하게 생긴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또 괴롭히려고 부른 건데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서윤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눈빛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다. 가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누구 핏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성북동 본가의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살기사치로 가득 차 있었다. 상석에는 강명자 여사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차상철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감춘 채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현이 서윤, 바르미와 함께 들어서자마자 차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다. 칫칫, 도현아, 회사가 이 지경이 됐는데 기어이 저 근본 없는 여자와 애를 데리고 온 거냐.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지금 주가가 15%나 폭락했어. 해성그룹 최 회장이 노발대발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준비 중이란다. 그는 짐짓 회사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도연을 끌어내릴 명분을 찾았다는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 여사 역시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도현아, 네가 젊은 혈기에 실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수습하는 게 가장의 몫이야. 당장 저 여자 내보내고 최유라 양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 그래야 회사가 산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입을 열어 반박하려던 찰나 서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 그리고 전무님, 회사의 주가 폭락은 차도연 회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인성을 가진 최유라 씨와의 결혼을 강행했다면 훗날 더 큰 오너 리스크가 되었을 겁니다. 도연 씨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낸 것입니다. 서윤의 거침없는 언변에 차 전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이 건방진, 네가 감히 어디라고 입을 놀려 네가 꽃뱀 짓을 해서 우리 도연이를 홀린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뻔뻔하게 훈계를 해 차 전무는 서윤의 출신 성분과 가난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고아나 다름없이 자라 술집 여자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거라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들이 쏟아졌다. 도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숙부님 말씀 가려하십시오. 그가 고함을 치며 나서려는데 서윤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바르미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차 전무의 앞에 서서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말씀 다 하셨어요. 바르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냉소적이었다. 차 전무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 녀석은 또 뭐야? 어른들 대화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저리 가라. 하지만 바르미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태블릿 PC를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녹취록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할머니, 그리고 아저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심심해서 해성건설과 SJ그룹 간의 이면 계약서들을 좀 해킹. 아니, 열람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르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차상철 전무와 최유라의 아버지인 최 회장의 통화 내용이었다. 상철이 자네, 이번 결혼만 성사되면 약속대로 SJ 반도체 기술 정보 넘겨주는 거 확실하겠지. 물론입니다, 형님. 도연히 그 녀석은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릴 테니 제가 실권 잡고 기술 이전해 드리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 대가로 제 비자금 계좌에 꽂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차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철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했어. 바르미는 친절하게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차 전무가 스위스 은행 계좌로 빼돌린 수백억 원의 횡령 내역이 엑셀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보시다시피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건 우리 아빠가 아니라 바로 이 아저씨예요. 산업 스파이 짓을 하려고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거죠. 최유라 아줌마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바르미는 태블릿을 닫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 자료들이 검찰과 언론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SJ그룹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저씨가 콩밥을 드시게 될 텐데. 아,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이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겠네요. 축하드려요. 노후 대책 확실하시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차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강 여사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지팡이로 차 전무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눈을 속이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해. 도연은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자신이 몇 년을 싸워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부라는 거머리를 완벽하게 떼어낸 것이다. 서윤 역시 바르미의 활약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 사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천재 아들과 자신을 믿어주는 남자가 있었다. 도연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차 전무를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숙부님, 아니 차상철 씨, 지금 당장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내일 아침 주주총회에서 회의만이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은 이미 제 변호사가 접수하러 갔습니다. 차 전무는 바닥을 기며 도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도연은 매몰차게 뿌리쳤다. 소란이 정리되고 본가를 나오는 길.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도연의 차 안에서 바르미는 피곤했는지 서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연이 백미러로 서윤과 눈을 맞추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가족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 내가 평생 갚을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바르미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당신 조금 멋있었어요. 서윤의 칭찬에 도연의 귀가 붉어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운전대를 고쳐 잡았다. 아까 그 녹음 파일. 바름이가 어떻게 구했을까?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내 아들이지만 가끔 소름 돋는다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문 하나가 도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신호 대기 중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결심이 선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아, 이제 말해줄 수 있어. 6년 전 그날 밤. 당신은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쳤던 거야? 내가 깨어났을 때 당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미칠 것 같았는지 알아. 서윤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금 6년 전의 공포와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든 바르미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일어났던 진짜 사건. 그리고 그녀가 도연을 사랑하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그날 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당신 술에 약을 탔었고, 당신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룸서비스를 배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당신을 발견했고,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너무 뜨거워서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6년 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밤의 공백이 채워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에 당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작업 끝났으면 처리해. 쥐도 새도 모르게. 발신인은 숙부였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다. 차상철 전무가 6년 전에도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고, 서윤은 그것을 목격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본능적인 공포 때문에 도망쳤던 것이다. 도연은 핸들을 꽉 잡았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역류하는 것 같았다. 6년 전 자신을 약에 취하게 만들어 스캔들을 일으키고 매장하려 했던 범인이 바로 오늘 쫓겨난 차상철이었다니. 그리고 서윤은 그 음모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주고 홀로 희생했던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윤은 조용히 손을 뻗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고 바름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횡령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벼랑 끝에 몰린 차상철이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 발악으로 가장 끔찍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차상철의 검은 세단이 도연의 차를 은밀하게 뒤쫓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평창동 저택의 밤은 거짓말처럼 고요했고, 창밖에는 비에 젖은 정원수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차도연과 한서윤은 바르미를 침대에 재운 뒤 테라스에 마주 앉아 식어가는 허브티를 사이에 두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차 안에서 서윤이 털어놓은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도연의 가슴을 난도질해 놓았다. 자신이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여자가 바로 서윤이었고, 그녀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을 죽이려던 숙부의 살해 협박 문자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견딜 수 없는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그가 지금 악몽이 아닌 현실에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서윤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 6년 동안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만 생각했어. 원망도 했고 미워도 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도현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갈라져 나왔다. 서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당신이 재벌이라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 속에 휘말렸다는 것도 직감했죠.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서윤의 고백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6년 전 희미한 약 기운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땀을 닦아주던 그녀의 손길, 타는 듯한 갈증을 식혀주던 물 한 모금,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을 안아주던 그 체온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맹세할게. 다시는 당신과 바르미를 위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아. 차상철. 그 인간이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도연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지만 서윤을 아는 팔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폭풍 전야의 평화가 감돌았다. 도연은 바르미의 해킹 자료를 토대로 차상철 전무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검찰청으로 향했다. 출근하기 전 그는 바르미의 볼에 뽀뽀를 하려다 아빠. 침 묻혀요. DNA 오염이에요. 라는 핀잔을 들었지만 굴하지 않고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신신당부했다. 보안팀을 2배로 늘렸어.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 오늘 안에 모든 게 끝날 거야. 저녁에는 우리 세 식구 오붓하게 외식이나 하자. 서윤은 넥타이를 매주는 손길로 그의 불안을 다독였다. 걱정 말고 다녀와요. 바름이랑 집에서 얌전히 기다릴게요. 도연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서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겹겹이 둘러싼 경호원들을 보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악당은 이성을 잃은 야수와 같다는 사실을. 오후 2시. 나른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올 무렵이었다. 바르미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태블릿 PC로 주식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와, 해성건설 주가 반토막 났네. 아빠가 진짜 자비 없이 공격하고 있나 봐요. 우리 아빠. 화나면 좀 무서운 스타일이네. 서유는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며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보안실의 호출이었다. 사모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보안 규정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화면 속 경호원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서유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선물이요. 아침에 나갈 때 아무 말 없었는데. 바르미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또 장난감 보냈나 봐요. 이번엔 제발 드론이길. 저번에 보낸 건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서 개조하다 버렸거든요. 서유는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선물 상자를 든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경호원들의 시체를 넘고 거실로 난입했다. 누구세요?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르미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사내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듯 빠르고 거칠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윤을 밀쳐내고 바르미를 낚아챘다. 이거나 엄마 바르미가 발버둥치며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사내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안 돼, 제발 우리 아이는 놔줘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하지만 사내는 무자비하게 서윤을 발로 걷어찼다. 그때 현관으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빛. 차상철 전무였다. 그는 도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도연의 집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오랜만이구나. 아가야. 6년 전에는 운 좋게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제 발로 내 조카 놈 옆에 붙어 있었으니 찾기가 수월했어.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네가 감히 내 비자금을 까발려 네가 낳은 저 맹랑한 꼬맹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감옥에 가더라도 내 몫은 챙겨야겠지 않겠어. 차 전무는 사내들에게 눈짓했다. 애 씻고가. 놈이 눈치채기 전에 바르미는 끌려가면서도 울지 않고 차 전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아빠가 당신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을 거라고. 이거 안 놔. 내 시계에 GPS 추적기 있다고. 차 전무는 바르미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던져 부숴버렸다. 똑똑한 척은 이제 추적기는 없다. 꼬마야. 바르미의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그들은 폭풍처럼 사라졌다. 텅 빈 거실에는 깨진 시계 파편과 서윤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서윤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았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지만 마침내 도연의 번호가 연결되었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서윤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도연 씨. 흑흑. 바르미가. 그 사람들이 바르미를 데려갔어. 차상철이 바르미를. 같은 시각 서울지검 특수부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의 보안팀이 몇 명인데. 서윤의 흐느낌 섞인 설명에 도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부 공모자가 있었다. 보안팀장이 차상철에게 매수되었던 것이다. 도현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고 그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지금 당장 갈게. 서윤아, 진정해.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바르미 반드시 찾아올 거야. 차상철 그 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니까. 도연은 전화를 끊지도 않고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차대기 시켜.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 헬기까지 싹 다 동원해 차상철 위치 추적하고 보안팀장 놈 당장 잡아들여. 도연이 탄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6년 전 서윤을 놓쳤던 그날의 기억과 바르미의 환한 미소가 교차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절대로 잃을 수 없어. 도연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도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차상철임을 알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긁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카님, 많이 놀랐지? 내 아들 램이 참 똑똑하더구나. 내 차에 타서도 주식 이야기를 하던데. 도연은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차상철. 내 놈이 인간이야. 애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넌 내 손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네 사지를 찢어서 광화문 거리에 걸어둘 줄 알아. 차상철은 킬킬대며 웃었다. 무섭나. 하지만 지금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선택해.
지금 당장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 모두 취하하고 네가 가진 SJ그룹 지분 30%를 내 명의로 양도한다는 각서를 써서 가져와. 장소는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혼자 와야 한다. 경찰이나 짭새들 달고 오면 네 아들 녀석은 내일 아침 뉴스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테니까.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분 회장직.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바름이만 무사하다면 전 재산이라도 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차상철은 돈을 받고도 바름이를 살려줄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증거 인멸을 위해 아이를 해칠 것이 분명했다. 도연은 냉정을 찾으려 애썼다. 알았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대신 바름이 목소리 들려줘.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거래를 할 것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바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이 멍청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요. 나 괜찮아. 내가 누구 아들인데. 이런 납치범들한테 당할 것 같아요. 바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도연에게 보내는 모종의 신호가 담겨 있었다. 아빠, 내가 저번에 말한 양자 역학 서버 기억나요? 그 서버 위치가... 툭.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양자 역학 서버. 바름이가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도연의 뇌가 번개처럼 회전했다. 며칠 전 바름이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빠, 제가 만든 초소형 위치 추적기 테스트해 봤는데 GPS가 안 터지는 지하 벙커에서도 양자 신호를 잡아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요. 제 신발 밑창에 심어놨으니까 나중에 술래잡기 할 때 써먹어요. 도연은 급히 태블릿을 켜고 바름이가 만들어준 전용 앱을 실행했다.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서울 외곽. 개발이 중단된 폐공장 단지였다. 차상철이 바름이의 시계를 부쟨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바름이는 신발에 숨겨둔 히든카드를 작동시킨 것이다. 역시 내 아들이야. 도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명령했다. 좌표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 폐공장 시구역. 전 병력 그쪽으로 이동해. 단, 사이렌 끄고 은밀하게 접근한다. 놈들이 눈치채면 아이가 위험해. 동시에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바름이 위치 찾았어. 내가 가고 있어. 금방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서윤은 집에 얌전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구급상자에서 지혈제를 꺼내 이마의 상처를 대충 처치하고 차 키를 쥐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기다리라고 웃기지 마. 내 새끼는 내가 구해. 서윤의 눈은 이미 공포를 넘어선 모성애의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의 서재에서 엿들었던 폐공장의 위치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엑셀을 밟았다. 6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설령 지옥불에 뛰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는 그쳤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잔혹한 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 너머 묶여있는 바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신발 뒤축을 부딪히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천재 소년과 재벌 아빠 그리고 강인한 엄마. 이 가족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다. 경기도 파주에 버려진 폐공장 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차도연이 이끄는 검은 세단 행렬의 타이어가 거친 자갈밭을 지식이는 소리뿐이었다. 하늘 위에서는 도연이 동원한 민간 헬기 한 대가 서치라이트를 끈 채 저공 비행을 하며 공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는데 이는 납치범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려는 도연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차 안에서 도연은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무전기로 보안 팀장에게 짧고 굵은 명령을 내렸다.
진입 30초 전. 놈들은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우선 목표는 아이의 안전이다. 차상철은 생포하되 아이에게 위협이 된다면 사살해도 좋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도연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태블릿 PC를 힐끔 쳐다보았다. 지도 위에 붉은 점. 바르미의 위치가 공장 깊숙한 지하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같은 시각 폐공장 지하 창고의 습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 속에서 차상철은 초조한 듯 낡은 드럼통을 발로 차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흉기를 든 건장한 사내 5명이 바르미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지만 정작 의자에 묶인 바르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상철을 비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혈압약 안 드셨어요. 안색이 흑빛이신데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 찾으시는 게 어때요? 우리 아빠가 오면 변호사 선임할 시간도 없을 텐데. 바르미의 도발에 차상철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아이의 멱살을 잡았다. 이 건방진 꼬맹이가 입안 다물어 네 아비가 내 목숨값으로 지분양도 각서를 들고 오면 그 돈 챙겨서 해외로 뜨면 그만이야.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마라. 차상철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 아이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 공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철문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상철과 부하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흰색 SUV 한 대가 미친 속도로 공장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한서윤의 차였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공장 내부의 적재물들을 들이받으며 차상철 일당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에어백이 터지고 앞 범퍼가 박살이 났지만 서윤은 비틀거리며 차 문을 열고 나왔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묶여있는 바르미만이 보였다. 바르마 엄마 왔어. 서윤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차상철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저녀는 뭐야 잡아. 당장 잡아. 사내들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공장 천장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레페를 탄 도연의 특수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원 제 앞에 도연의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곳곳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연은 연기 속을 뚫고 바르미가 있는 곳으로 질주했다. 눈앞을 가로막는 덩치 큰 사내를 단숨에 엎어치기로 제압하고 또 다른 놈의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평소에 냉철한 회장님이 아닌 새끼를 잃은 맹수와도 같은 거친 몸놀림이었다. 서윤 역시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달려드는 놈들에게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그녀의 모성애는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난투극 속에서 경호팀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차상철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궁지에 몰린 차상철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혔다. 그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아직 의자에 묶여있는 바르미에게로 달려들었다. 다 같이 죽자. 내 놈이 제일 아끼는 걸 부숴주마. 그의 목표는 도연이 아니라 바르미였다. 도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겠다는 악랄한 신보였다. 바르미는 다가오는 칼날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였다. 아빠 아이의 비명소리가 공장을 울렸다. 도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 거리는 인간의 신체 능력으로는 닿기 힘든 거리였지만 초인적인 부성애가
그를 움직였다. 차상철의 칼날이 바르미의 목을 향해 내려꽂히는 찰나. 도현이 바르미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을 내밀었다. 푸욱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도현의 등 뒤로 붉은 선혈이 튀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도현의 왼쪽 어깨 죽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도현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며 그대로 바르미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도현 씨 안돼 서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차상철은 당황하여 칼을 빼내려 했지만 이미 달려온 보안 팀장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놔, 이거 놓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차상철의 발악은 수갑이 채워지며 끝이 났다.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대가는 너무나 컸다. 도연은 바르미를 품에 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등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솟구쳐 나와 바르미의 작은 옷을 적시고 있었다. 바르미는 자신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도연의 땀방울과 피냄새에 멍하니 굳어 있었다. 항상 강하고 무뚝뚝했던 아저씨. 아니, 아빠가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묶여있던 밧줄이 경호원에 의해 풀리자마자 바르미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 아빠.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계산된 호칭이 아니라 본능적인 울부짖음이었다. 아빠, 눈 좀 떠봐요. 나 아직 상속세 계산도 안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천재 소년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저 겁에 질린 6살 아이만이 남아 엉엉 울고 있었다. 도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들어 올렸다. 바르마,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서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 도연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은 도연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솟구치는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연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죽지 마요.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 바르미한테 아빠 노릇하겠다며 약속 지켜야지. 서윤의 눈물방울이 도연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도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울지 마. 당신 우는 거 싫어. 그의 눈동자가 점차 초점을 잃어갔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도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그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 어둠은 6년 전의 차가운 어둠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도연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침통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수술실 앞에 수술 중 램프는 꺼질 줄 몰랐고 서윤과 바르미는 피가 묻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서로를 의지하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르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그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죽지 않겠지. 내가 확률 계산해 봤는데 칼이 폐를 비껴갔으면 생존 확률이 85% 이상이야.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아이는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계속해서 수치를 중얼거렸지만 서유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꼭 껴안아 주었다. 그래,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우리 바름이 지켜준 슈퍼맨이잖아. 절대 우리 두고 안 떠나. 서유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기도했다.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만약 그가 살아 돌아온다면 평생 그의 곁에서 그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5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집도의가 나왔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했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곧 마취에서 깨어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바르미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각종 링거줄과 모니터 기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유는 도연의 왼손을, 바르미는 오른손을 잡고 침대 곁을 지켰다. 창밖에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윤이 화들짝 놀라 그를 불렀다. 도연 씨, 도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보였고 곧이어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다. 도연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바르마. 서윤아. 바르미가 침대 위로 엎드리며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나쁜 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 하지 마요. 내 심장 박동수가 180까지 올라갔다고요. 도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내 아들. 놀라게 해서. 도연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이마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당신도 다쳤잖아? 도연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손을 뻗자 서윤은 그 손을 뺨에 대고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바보.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랬어요? 당신 죽으면 우린 어떡하라고. 도연은 서윤의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며 말했다. 당신들이 없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야 알겠어. 내가 가진 수조원의 재산보다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당신들의 온기가 더 소중하다는 걸. 병실 안에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세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도연은 비로소 자신이 6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깨달았다. 뉴스는 온통 SJ그룹의 납치 사건과 차상철 전무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여론은 도연에게 긍정적이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재벌 회장의 이야기는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고 국민 아빠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생겨났다. 경찰 조사 결과 차상철의 여죄들이 낱낱이 밝혀지며 그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될 처지에 놓였다. 모든 악몽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이 되는 일뿐이었다. 도연은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퇴원하면 우리 결혼하자.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 평생 내 옆에서 바름이랑 같이 늙어가줘.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바르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결혼하시면 제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혼전 계약서는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10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라 불리는 신라 호텔의 영빈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은 SJ그룹의 차도연 회장과 수석 디자이너 한서윤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납치 사건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차도연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재벌가의 혼사를 넘어선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되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다. 식장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화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호텔 로비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 된 듯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이 화려함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단연 신랑 차도연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턱시도를 입고 버진 로드 끝에 서서 초조한 듯 시계를 확인하며 연신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수조원의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철의 회장 차도현이 결혼식장에서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하객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군거렸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한서윤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베라 왕이 그녀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하고 청초한 매력을 극대화해 주었고, 티아라에서 쏟아지는 영롱한 빛은 그녀를 동화 속 여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설렘과 함께 지난 시간들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6년 전 비에 젖은 채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와야 했던 그 비참했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세상의 축복을 받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듬직한 꼬마 신사 바르미가 서 있었다. 아이는 도연과 똑같은 디자인의 미니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며 엄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엄마, 오늘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봐도 역대급 미모예요. 도연 아저씨. 아니, 아빠가 침 흘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해야겠는데요. 바르미의 너스레의 서유는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렸다. 서윤이 바르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에 들어서자 장내에는 탄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보통의 결혼식이라면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입장했겠지만 서윤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수호자인 아들이 곁에 있었다. 바르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엄마를 에스코트하며 좌우에 앉은 하객들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날리는 쇼맨십까지 보여주었다. 도연은 멀리서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보물들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었다. 바르미는 도연의 앞에 서서 서윤의 손을 도연의 손에 쥐어주며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차도연 씨, 제 어머니 한서윤 씨의 평생 행복을 보장하시겠습니까? 만약 계약 위반 시 위자료는 SJ그룹 시가총액의 50%로 청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객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고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동의합니다. 내 전 재산, 아니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르미의 축사였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바르미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 PC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한 발음으로 살았습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아빠의 부재를 채워준 엄마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제 이름을 차발음으로 개명합니다. 바르미의 깜짝 발표에 도연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성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 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빠, 늦게 오신 만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이제 혼자 짐 짊어지지 말고 우리 두 남자한테 기대세요. 바르미의 의젓한 축사에 하객들은 눈물을 훔쳤고 서윤은 감격에 겨워 도연의 품에 안겨 울었다. 결혼식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악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차상철 전무는 살인 미수와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고 거짓 임신 소동과 무고죄로 기소된 최유라 역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에서 매장당했다는 뉴스가 며칠 전 신문 일면을 장식했었다. 권선징악의 통쾌한 결말을 아는 하객들은 더욱 진심으로 도연과 서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피로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도연의 어머니 강명자 여사의 변화였다. 그녀는 여전히 깐깐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며느리인 서윤에게 다가가 퉁명스럽게나마 덕담을 건넸다. 흥, 옷이 날개라더니 제법 봐줄만 하구나. 앞으로 내 아들 내조 잘하고 우리 손주 교육 신경 써라. SJ 그룹을 물려받을 아이인데 허투루 키우면 안 된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방식대로 서윤을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항복 선언이었다. 바르미는 할머니 옆에 붙어서 애교를 부렸다. 할머니, 저 이번 달 용돈 주식으로 주시면 안 돼요. 바이오 관련주가 유망해 보이던데. 강 여사는 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냐, 오냐.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주마. 아주 여우 같은 녀석이야. 밤이 깊어지고 신라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남산 타워의 불빛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웃느라 지친 서윤은 소파에 기대어 도연이 따라주는 와인을 받았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바르미가 성을 바꿀 줄은 몰랐는데. 당신, 미리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서윤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 나도 몰랐어. 그 녀석,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지. 아마 내 사업 수완을 닮은 거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도연은 서윤의 손에서 와인잔을 내려놓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또 무슨 계약서예요? 서윤이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엄청난 분량의 등기부 등본과 주식 양도 증서들이 들어있었다. SJ그룹 계열사 중 가장 알짜배기인 유통 부문의 지분 전량과 평창동 저택, 그리고 강남의 빌딩 몇 채가 모두 한서윤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되어 있었다.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연 씨, 이게 다 뭐예요? 왜 이 많은 걸 내 명의로? 그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결혼 선물이야. 당신이 지난 6년 동안 겪었던 고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신이 경제적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SJ 유통의 대주주이자 내 파트너야. 서윤은 감동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 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과해요. 그리고 아까 식장에서 바르미가 그랬잖아요. 위자료는 자기가 챙길 거라고. 이 모든 건 바르미 목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윤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가두고 그녀의 이마와 콧날,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다. 그래, 회사는 나중에 바르미가 능력을 증명하면 물려줄 거야. 그 녀석은 욕심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 알아서 잘 챙기겠지. 하지만 서윤아, 잘 들어. 도연은 서윤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사는 바르미의 것일지 몰라도 나 차도현과 내가 가진 이 모든 세상은 전부 당신 거야. 한서윤, 당신만의 것이라고. 도연의 고백은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6년 전, 이름도 모른 채
하룻밤에 인연으로 끝날 뻔했던 남자.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 곁에 있었다. 사랑해요. 도연 씨, 정말 많이 사랑해요. 서유는 도연의 목을 끌어안으며 깊게 입을 맞추었다. 도연 역시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에 길게 드리워졌고 달빛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식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몰디브로 떠나는 신혼여행길이었지만 바르미는 여전히 손에서 태블릿 PC를 놓지 않고 있었다. 아빠, 몰디브 리조트 와이파이 속도는 확인하셨어요. 제가 가서 서버 점검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도연은 선글라스를 끼며 피식 웃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내 전용 위성 회선까지 깔아놨으니까. 가서 실컷 놀아. 공부는 금지다. 서유는 두 남자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공항 출국장 게이트를 통과하며 서유는 뒤를 돌아보았다. 6년 전 홀로 도망치듯 떠났던 그곳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결국은 사랑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차도현, 한서윤, 그리고 차바름, 이 완벽하고도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자, 가볼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도연이 힘차게 외쳤고 바르미가 출발하고 소리쳤다. 서유는 두 남자의 손을 잡고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의 엔딩보다 아름답고 눈부셨다.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은 그 여름의 잔상은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기록될 것이다.